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오늘 33개 청년단체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대선 전국의 여야 두 정당이 청년들의 이슈와 사회의 혐오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저 표만 얻으려는 거대 양당은 이런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여야겠고, 유권자인 국민은 역시 쏟아져 나오는 공약과 논란을 더 냉정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천 명을 넘어서고 오미크론 변이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상도 부족해지자 정부는 재택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 4일제의 검토 필요성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충청과 호남 민심 공략과 함께 청년층 접촉에 집중했습니다.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잇따라 논란이 되며 당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면서 측근으로 알려진 윤석열 후보에게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7천 명을 넘어서고 위중증 환자까지 급증하면서 병상의 가동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역 강화 조치의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175명. 지난해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사상 처음으로 7천 명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전과 비교하면 2천 명이 넘게 급증했습니다. 서울 2,890명, 경기 2,263명으로 수도권에서만 5,584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지역 발생의 80%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번 달 들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한 뒤 사회 활동이 늘면서 확진자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추가 접종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면서 효과를 나오게 될지와 사회적으로 거리 두기를 좀 강화했던 조치들이 방역을 좀 이 유행을 차단하는 효과들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될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각종 방역 지표도 좋지 않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6명 늘어난 840명으로 8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다 보니 병상 부족 사태도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전국의 중증 병상 가동률은 78.7%, 수도권은 84.5%로 한계에 다다랐고, 대전과 세종, 강원, 경북에는 남은 중증 병상이 아예 없습니다. 사망자도 63명 증가해 처음으로 4,0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일반 상급 종합병원은 더 이상 여력이 없습니다. 병상 만드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지금 내과 전공의들이 3년 차들이 다 12월이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부터 사적 모임의 규모를 줄이고 이른바 방역 패스 대상을 확대했지만 효과가 나올 때까진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한동안은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등 각종 방역 지표가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문제는 병상의 확보입니다. 정부는 하루 10,000명 정도까지는 견뎌낼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환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정부는 현재 의료 병상 대응 여력으로 볼 때 하루 감당할 수 있는 신규 환자 최대치를 10,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중증화율이 고민입니다. 당초 중증화율을 1.6%로 예상해 병상을 대비해 왔는데 현재는 중증화율이 2 내지 2.5%로 정부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중환자 발생 규모를 적어도 1, 2주 안에 최소한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감소세로 전환시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중증화율이 당초 가정했던 1.6%보다는 다소 높이 2%에서 2.5% 내외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전체 확진자 규모 대비해서는 중증 환자의 발생 분율이 높고,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의료계 일각에선 모든 병원과 의원에서 신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병원 내 감염 우려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 지금보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이 좀 더 떨어지면서 적어도 계절독감과 동일하게 우리 사회가 이 질환을 다룰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스터샷 접종이 한참 진행 중이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방역 패스가 확대 시행된 만큼 1, 2주 정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대면 수업도 최대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국내 유행 확산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국내 이동량은 2주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확진자가 늘고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정부는 재택치료를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가족들의 격리 기간도 사흘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환자의 80에서 90%는 무증상이나 경증이지만 우리나라의 입원율은 20%로 해외보다 여전히 높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원칙이 된 재택치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재택치료 가정에 생활비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4인 가구의 열흘 생활 지원비를 46만 원 늘려 136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백신 접종 완료자여야 해서 사실상의 백신 접종 인센티브인 셈입니다. 가족 등 공동 격리자의 관리 기간도 열흘에서 일주일로 줄어듭니다. 격리 8일째부터는 출근이나 등교가 가능한데 이 역시 접종 완료자에 한하고 6, 7일차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합니다. 확진 후에 일주일 정도 격리하면은 감염력이 대폭 떨어지고 바이러스도 거의 사멸되는 걸로 전문가들이 의견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의료기관의 부담도 줄여줍니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열흘에서 일주일로 줄이고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을 동네 의원급으로 확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추세라고 하면 향후에는 재택치료 인구수가 5만 명 또는 10만 명까지도 육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재택치료 하시는 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부는 또 응급 상황에서 재택치료자를 신속히 옮길 수 있도록 사전 지정 이송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전용 병상을 1기 이상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고령의 재택치료자에게 먹는 치료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정부가 방역 패스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려고 하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청소년 방역 패스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하자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강제 접종이라며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당국이 학생과 학부모를 모아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린 포럼에는 동시 접속자가 4천 명에 육박할 정도로 참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가장 논란인 방역 패스와 관련한 질의가 줄을 이뤘는데 처음엔 청소년에겐 강제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이유를 물었습니다. 18세 이하는 자유롭게 선택권을 주는 듯 했으나 불과 2달이 안 되어서 갑자기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도 백신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역 패스 대상의 형평성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현재 종교시설, 시위, 놀이공원, 백화점 등은 모두 방역 패스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학원, 독서실, 도서관 등은 제한하면서 이러한 곳들은 풀어주는 것에 의문이 듭니다. 방역 패스는 유행이 집중되는 곳, 감염자가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아이들과 이제 학생들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학교와 학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시기를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나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이번 12월 달에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방역 패스 실시일까지 코로나 방역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고 이를 대비하는 기간이 겨우 한 달 남짓으로 촉박한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 방역 패스 실시를 내년 3월 달로 이행하는 것은 어떨지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이 소통 없이 접종을 강행하고 있다고 학부모들은 지적했습니다.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신다고 하시는데 현장에서 느껴지는 소통의 노력은 없습니다.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채팅창에는 학생 백신 접종과 방역 패스 적용에 반발하는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현장에서 제안 주시는 그런 의견들이 개선될 점, 보완될 점들을 반영할 수 있는지 그렇게 잘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학원단체들의 집회가 줄줄이 예고되는 등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개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중소벤처기업 투자 예산을 10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주 4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며 다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선거대책이 출범 뒤 이재명 후보의 두 번째 공식 공약도 경제 분야였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에 이어 중소벤처기업에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벤처 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기술 창업 기업 연 30만 개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균형 회복에도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부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받기를 못 받고 대기업의 기술 탈취는 중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선 공동사업행위 허용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와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수탈, 또 착취라고 부를 만큼 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률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약자의 상태로 방치하는 결과가 됐고 주 4일제 도입에 대해선 당장 임기 내 공약으로는 어렵지만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언젠가는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이어 이 후보는 장애인 직업훈련 편의점에서 일일 아르바이트 체험에 나서며 차별 없이 일할 기회를 강조했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3주기 추모 전시회에도 발걸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연일 경제 행보에 나서며 경제 대통령 각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전환적 공정 성장을 앞세우며 공정과 상생을 화두로 던지는 모습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집권하면 호남 홀대론이 나오지 않게 하고 충청 지역은 첨단 산업 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는 등 청년들과의 접촉도 이어갔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보폭을 넓히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야당 대선 후보로선 처음으로 초청을 받아 재경 광주 전남 향후회를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호남은 마음의 고향이자 시대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선구자라고 치켜 세운 데 이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호남 홀대론이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를 않도록 할 것입니다. 과거 전두환 발언 논란을 의식한 듯 호남이 민주주의 발전에 큰 공로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5.18은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피로 지킨 한거입니다. 당 역시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 지지자들과 접촉하며 호남 지역에서의 기반 확장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충청 도민들을 만난 윤 후보는 충청이 자신의 뿌리라며 대망론을 띄웠고 충청의 선택이 늘 대한민국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충청인의 명예와
자존심 확실하게 세우겠습니다. 교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충청을 첨단 산업 발전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밝혔습니다. 지역 민심을 잇따라 살피며 윤석열 후보는 국민 통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도 야권을 끌어안는 민주통합정부 구상을 밝히며 발을 맞췄습니다. 이어 윤 후보는 청년 문화 예술인들을 만나 고충을 들은 뒤 이준석 대표와 함께 대학로에서 거리 인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내세우며 지역 민심을 묶어내는 데 힘을 쏟은 윤석열 후보는 앞으로도 외연 확장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그제 열린 국민의힘 전대위 출범식 고3 당원인 김민규 군이 시민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열광하는 지점은 똑같은 것들 사이에 튀는 무언가입니다. 그렇기에 대선이라는 이번 항해의 여정에서 우리의 컨셉은 불협화음이어야 합니다. 남들은 우리를 불협화음이라고 조롱했지만 우리는 끝내 그것이 하나의 멋진 작품임을 증명해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겨온 방식이고 우리는 이번에도 그렇게 승리할 것입니다. 이후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할 것이라며 김 군을 추켜 세웠습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광주 지역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고3 남진희 양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제는 고3 학생도 갈라치기를 하느냐며 갈라치기 DNA가 느껴진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대학생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우월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민주당의 청소년을 비열하고 무능한 집단으로 선동하는 모습이 나치의 히틀러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고3 당원도 직접 나서 이 대표의 사고가 구태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3을 우월감으로 갈라치기하는 제1야당의 젊은 당대표에게서 너무나도 익숙한 국민의힘 구태 냄새가 느껴집니다. 윤핵관과 싸우다 그들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국민의힘 고3과 민주당 고3은 모두 우열의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성숙한 민주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연설 실력이 우월하다는 것이지 인성 등의 우열을 따진 것이 아니라고 맞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 군의 연설 주제와 문구를 두고 최근 한 음악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발표된 신곡 불협화음을 표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불협화음이라는 표현을 비롯해 똑같은 것들 사이에 튀는 무언가, 이렇게 해당 곡과 김 군의 연설 사이 유사한 대목이 5군데 이상 있다는 것인데요. 논란이 커지자 김 군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마주였을 뿐 악의적인 표절은 아니라고 해명했고 이준석 대표도 과도한 지적이라고 두둔했습니다. 오마주는 존경의 뜻을 담아 작품을 인용하는 행위, 표절은 다른 사람의 작품을 도용해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를 의미하죠. 온라인에서도 표절과 오마주는 한 끗 차이라며 변명이 궁색하다는 비판과 지나친 꼬투리 잡기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렇게 고3 학생들의 연설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자칫 10대들까지 과도하게 정치적인 선전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에 줄리라는 예명으로 서울 강남 한 호텔에서 일했다는 의혹에 관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안혜옥 전 초등 태권도 연맹 회장이 직접 김 씨를 만나 술자리를 함께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완벽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학 강의 나가고 사업하느라 줄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 제가 줄리였으면 거기서 일했던 줄리를 기억하는 분이나 보셨다고 하는 분이 나올 것이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첫 언론 인터뷰가 세상에 알려진 뒤 오히려 줄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커졌습니다. 인터뷰가 공개된 지 5개월이 지난 최근 김 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1997년 5월 문제의 호텔에서
줄리 예명을 썼던 김 씨와 직접 술자리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당사자는 안혜욱 전 초등태권도연맹 회장으로 안 전 회장은 김 씨와 술자리의 시작은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초대였다고 설명합니다. 태권도 회장님 맞으시죠? 이러면서 묻더라고. 그랬어. 나는 누구고 또 옆에 있는 태권도 여기 누구 어디 회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한 150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해가지고 회장실 그 옆에 연달아 있는 뭐 대연회장 뭐 연회장처럼 가지고 큰 홀이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갔어요. 얼마간 있었어요. 있으니까 여기 클럽 뭐 나오는 여자분들도 훌륭한 사람들 많고 대화가 잘 될 만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거기 있으니까 그 여자분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안 전 회장은 조 회장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여성 2명 중 1명이 김건희 씨였다면서 줄리라는 예명을 사용한다는 대화도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하고 앉아서 술 한잔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던 차에 그 줄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동서간 그 여자분이 줄리인데 애들 부르면서 줄리가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서 그 줄리라는 얘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니 하면 그런 뭐 이야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어 당시 만난 장소가 연우 유흥주점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고 말합니다. 술집에 가 앉으면 뭐 그런 건 아니고 거기 분위기는 좀 뭐 내가 볼 때는 거기 오는 사람들이 늘 지정된 사람들만 오는 것 같아요. 조 회장이 초대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니까. 김 씨를 만난 과정부터 당시 분위기까지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안 전 회장. 하지만 24년 전 기억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안 전 회장은 김 씨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고 본인이 만났던 줄리와 동일인임을 확신했다면서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김건희 씨가 그때 당시 회장님이 만났던 분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안 전 회장의 실명 인터뷰 보도가 반향을 일으키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 부대변인은 해당 인터넷 방송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방송에는 대학 시간 강사로 소개받았다고 하는데 1997년에는 김 씨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라마다 르네상스 회장을 처음 한 시점은 훨씬 뒤였고 1997년은 서로 알지도 못하던 때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에 편승해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와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반박했고 안 전 회장 실명 인터뷰를 보도한 매체는 김건희 씨도 직접 나서 당당히 해명하라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90여일 남긴 현재까지도 유권자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건희 씨. 24년 전 줄리 시절을 봤다는 목격자 등장에 국민의힘이 강력한 법적 조치까지 예고하면서 김 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대선 91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생경제와 함께 연일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호남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중도 확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전국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 네. 오늘 이제 민생경제 행보 중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들 그렇습니다. 위주로 만났습니다.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예. 정부의 벤처 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형 벤처 투자 펀드를 도입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반드시 경제 대통령 그리고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채우고 선진 국가를 넘어서서 국민이 부강한 경제, 다 함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경제로 성장시켜 가겠습니다. 예. 인터뷰 듣고 있으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항상 긴장하겠습니다. 네. 10조, 50조, 100조 막 그렇죠. 돈 단위가 막 커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재명 후보의 발언들을 유심히 들으면 문재인 정부하고 이제 차별화를 하는데 어떤 이 정책은 너무 이념에 치우친 진보적인 정책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무리다.
또 어떤 거는 너무 국정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냐. 합리적인 실용주의가 여기 있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명확하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좌클릭, 그리고 민주당 쪽, 특히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우클릭. 이게 지금 정책이 중간에서 이제 만나서 힘의 격돌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고 있다라는 언론의 분석 한 세 가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동산 정책 사과 있죠.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은 실책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 공급 주도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놨고요. 두 번째로는 조국 전 장관 사태 관련해서 여러 차례 사과가 구체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야당이 주로 민주당 공격하는 데 썼던 내로남불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기재부에 대한 강한 질타인데 이게 국제 비교를 하면서 선진국들은 다 국가 부채를 늘리면서 가계 부채를 줄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정부가 거꾸로 국가 부채 관리한다는 명분 하에 가계 부채로 책임을 넘기고 있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쥐꼬리 같은 이 지원으로 소상공인이 살아나겠는가 이런 질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차별화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조금은 이제 꺼리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각을 세운다거나 정부와 차별화를 한다기보다는 민주정부 3기와 민주정부 4기는 더 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진화론 과정에서의 변화다. 이제 더 나아져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 정부 보시면요.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옮겨갈 때 사실 차기 대권 주자는 현 정권 비판을 합니다.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죠.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갈 때는 더 셌습니다. 아주 강하게 친박 친이가 부딪혔죠.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는 그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레임덕이 아니에요. 4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승하면서도 잘 못한 지점들은 바꿔나가겠다. 지금 변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자, 이 중간에 계승도 해야 하고 비판도 해야 하는 줄타기죠.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아무튼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러나 잘한 걸 깎아내리는 건 안 된다라는 이제 반발도 조금씩은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자, 그것은 뭐 어떻게든 조금씩 조정을 해 나갈 거라고 보는데 이번 주에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이재명 그렇습니다. 후보 TK 지역을 가는데 그렇죠. 뭐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취약한 지역인데 그래도 또 이재명 후보가 TK 출신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모습이 빚어질지 되게 궁금합니다.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TK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과거에 이제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는 뭐 최근엔 조금씩 또 오르고 있다는 지표도 일부 있어요. 이건 좀 지켜볼 문제인데 TK를 다녀오면 이 현장에서의 뭐랄까요, 좀 화학적 결합, 대중들과의 즉흥 연설 잘하고 그리고 이제 또 국민들의 이야기 잘 들어주고 지금 보면은 이 전북이라든가 지난주가 전북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천한 출신 문제를 다뤘지만 그 표현 외에 사실은 굉장히 절절한 나 어려움을 겪어왔던 사람이고 불우한 환경을 이겨냈고 여러분들의 소외감, 어려움 알고 있다. 그거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사실은 진흙탕에서도 꽃은 핍니다 하는 얘기인데 아마 TK에서도 상당히 듣는 자세와 함께 이 TK 지역이 그러면은 보수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찍어와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호남을 그렇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만 찍었는데 호남 나아졌습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아마 데칼코마니처럼 할 거예요. 그때 TK 정서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사실은 메시지 전달력이 굉장히 좋은 후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경선 과정에서 자, 민주당의 승리 공식이 호남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영남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이 된 사례들이 사례들이 있죠. 그러한 또 이제 하나의 그 공식론을 펴기도 했었거든요. 거기에 반응이 실제로 나올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론조사를 보면은 다자대결 구도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밀리고 있던 이재명 후보가 쫓아오더니 오늘 갤럽 같은 경우는 뭐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뭔가 이제 치열하게 진짜 뭐 엎치락뒤치락하는 이제 선거전이 치러질 것 같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제가 바로 엊그제죠. 출범식이 있던 날입니다. 국민의힘 드디어 이제 면도 잘 된 코끼리 선대위가 발족했다. 이준석 대표 표현인데요. 그때 컨벤션 효과를 2번 볼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수치가 올라가는 컨벤션은 윤석열 후보 쪽에 출범식 당일이 끼어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반영이 안 됐어요. 대신에 언론이 어떻게 분석하고 있냐면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가 멈췄다. 그러니까 이 컨벤션 효과라는 게 오르는 효과가 아니라 떨어지고 있던 추이가 일단은 브레이크, 제동이 걸렸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말씀하신 대로 충청에 가서는 뭐 충청의 아들이라고 했고 호남에 가서는 호남 홀대론 그런 말 다시는 안 나오게 하겠다. 또 충청 지역에 대해서는 첨단 산업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또 가장 먼저 간 곳이 호남입니다. 제헌절 광주 방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5.18은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피로 지킨 한거입니다. 호남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공로를 했고 역사 고비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는 길을 밝히는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호남 홀대론이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를 않도록 할 것입니다. 예. 아무튼 저렇게 하면서 이제 취약한 지역을 어떻게든 보완하고 중도 지역을 이제 확장해 나가는데 금태섭 전 의원이나 이용호 전 의원, 민주당 출신, 호남 출신들이 나름대로 영입되기도 했습니다. 박주선 전 의원도 들어왔고요. 그렇죠. 이제 이용호 현 의원입니다. 무소속이었다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호남 분위기가 뭔가 바뀌는 것 같습니까? 쉽지가 않은 게요. 제거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서 호남 구애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높이 평가하는데 연장선상에 있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시절에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사를 사죄했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같은 행보를 보였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 이게 그래서 이제 보수 진보의 이념의 벽을 넘어서 이 광주는 그래도 하나의 합일된 역사로 합의가 되는구나. 근데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저 이야기를 이어갔는데 그 사이에 문제는 전두환 옹호 발언. 이 문제 때문에 혼란이 있었고요. 광주에 가서 사과를 했는데 이게 광주 시민단체들은 안 받아들였죠, 사실상. 일방적인 사과다. 이거는 진정성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너무 늦게 가기도 했습니다. 본선 선출이 되고 나서 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지금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지금 현직에 있는데 5.18은 폭동이다라는 취지의 컨텐츠를 공유하면서 거기에 동의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고 지금 뭐 해명을 여러 가지로 내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대중들이 보기에는 저런 인사가 지금 들어와서 5.18을 그렇게 사과를 하더니 또 폭동이라고 하네. 이건 굉장히 지금 이중 시그널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취에 대해서 뭐 검토 중이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당과 후보의 목소리가 조금씩 바뀌는 듯도 하고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한번 좀 직접 들어볼까요?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작태에 분노한 제가 그냥 비틀려서 조금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했던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독립 건국의 아버지로 통하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독립의 아버지라는 건 인정할 수 있는데 건국의 아버지는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싶은데요.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후보 어디서 선출했습니까? 후보요? 예.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도 백범 김구 선생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거기서 윤석열 후보가 선출이 된 거거든요. 네, 저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평가하고 국민의힘도 평가한다면 굳이 이런 표현을 썼어야 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당원도 아니었고요. 그냥 일개 국민이었습니다. 네. 뭐 얘기를 쭉 들어보면 전형적인 이제 뉴라이트 계열의 이제 역사관이나 가치관 같은 걸 갖고 계신 분 같은데, 맞습니다. 자 문제는 국민의힘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했는데 또 이렇게 비난이 커진다면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거나 마무리를 지어야 될 텐데 말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조동현 논란이 있었죠. 민주당에서는 인재 영입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인재 영입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낸 경우들이 양쪽에 다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사생활 논란으로. 이건 제가 보기엔 조동현 전 위원장에게 굉장히 정치에 참여하려다가 오히려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져서 큰 데미지를 입었는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은 이걸 거둘 겨를은 없어요. 앞으로 전진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들어왔다 나갔죠. 근데 노재승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어떤 논란이 될 발언들이 있었는지 검토 중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지금 계속 언론에는 나오고 있어요. 아까 노재승 위원장이 직접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다. 백범 김구는 독립의 아버지일 수는 있지만 건국은 아니다. 그럼 여기서 당장 무슨 문제가 제기되냐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가. 지금 우리 헌법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사 논쟁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하나는 보도에 따르면 지금 이제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함익병 씨를 영입하려다가 과거에 이제 여성 혐오 발언이라든가 또는 독재 이제 인정하는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보류됐다 철회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김종인 총괄위원장 입장에서는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은 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왜 저런 인사를 영입하려고 했냐는 얘기가 당장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잡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의 호남 홀대를 없애겠다. 뭐라고 했는지 잘 들어보시면 대통령이 되면 그런 얘기 안 나오게 하겠다. 지금 안 나오게 해야죠. 지금 나오잖아요. 나온다고 느끼잖아요. 호남에서.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당장. 노재승 위원장을 어떻게 국민의힘이 결국 마무리하게 될 건가를 놓고 권성동 사무총장하고 윤석열 후보가 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죠. 그렇죠. 평범한 소시민이 한 사람으로서 나라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각종 현안에 대해서 자기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 거기 집중할 필요 없고 앞으로 이 젊은 청년으로서 또 소상공인으로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뭐 그거는 제가 지금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뭐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밀고 나가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오히려 또 민주당 쪽에서도 제발 선대위원장 그냥 시켜라. 자기네한테서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요즘에 늘 나오지만 아무개가 이제 오히려 선봉에 서주면 땡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노재승 위원장이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놓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선 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윤석열 캠프에 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엑스맨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지금 이 검토의 시간이 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91일 남았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90일 남습니다. 시간이 계속 빠르게 가고 있는데 노재승 발언 논란으로 며칠을 까먹어야 됩니까? 이 월요일에 출범한 선대위가 할 일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결국은 선대위가 하차시키든 본인이 사퇴하든 아까 권성동 사무총장 얘기가 맞아요. 자영업자가 본업이고 시민으로서의 어떤 소신이라면 시민으로서 발언하고 지지하고 또는 자영업자로서 지금 나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보다는 윤 후보의 정책이 좋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이건 급이 다르고 그리고 지금 내놓는 이야기가 자영업자 얘기보다는 정치 역사 얘기가 더 많고 이거 정리 안 하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국민의힘은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김병준 위원장 문제인데 김종인 위원장은 까짓 50조가 뭐냐 100조 팍팍 풀자라고 하면서 확실한 시장 개입도 얘기하는데 김병준 위원장은 본래 소신대로 시장을 그렇게 함부로 치고 들어가서 개입하면 안 된다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럼 중간에서 윤석열 후보가 뭔가 조정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두 가지 얘기가 다 혼란스럽게 오간 과정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뭐 경제관 사실은 좀 기업 친화적인 이야기를 했다. 좀 노동이 좀 희생을 하더라도 경제 먼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120시간 노동, 52시간제도 제한, 물론 이걸 폐지하겠다는 거 아니다. 최저시급도 폐지하겠다는 게 아니고 강하게 와전된 거고 필요하다면 이걸 조절할 수 있다는 거다. 탄력 운영을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두 좌장이 부딪히는데 아예 기자들이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은 국가주의자다. 김병준 상임은 지금 자유시장주의자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겠는가? 그럼 윤석열 후보는 노선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업도 살리고 노동도 살리겠다는 이제 메시지를 포괄적으로 내겠지만 지금 이게 이데올로기가 같은 당내에서 주의와 주의가 싸우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정책으로 그걸 이제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약자와의 동행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김종인 위원장 쪽으로 일단은 원탑을 줬고 뭐 상당한 권한을 줬기 때문에 쏠릴 것으로 봅니다만 문제는 내심 사실은 이 부친이 바로 경제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시카고 학파, 밀턴 프리드먼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또 지금 김명준 위원장과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도 시간을 끌면서 좌고우면하고 갈짓자 행보를 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신속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여야가 방역대책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추경 편성부터 손실보상 100조 원까지 관련 구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예산 정국이 막을 내리자마자 폭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여야의 돈풀기 경쟁의 불씨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실을 따로 마련하며 적극적인 방역 대응에 나선 민주당은 대규모 지원을 위한 추경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손실보상 50조를 받으며 역공에 나서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위 차원에서 내년 추경 편성 가능성을 띄운 겁니다. 방역 강화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좀 대규모의 추가 지원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의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코로나19 여론 달래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뛰어든 국민의힘이 파고드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팔라진 확산세에 문재인 정부 K방역의 한계를 부각하면서 백신 부작용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대규모 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윤석열 후보의 50조 지원에서 한 발 나아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집권 시 손실보상 100조 투입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가 진심이라면 환영한다며 받아치자 윤 후보 역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고 맞받았지만 지금이라도 그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이걸 받아들이고 했다면 참 다행인데 근데 말만 그렇게 하지 이번에 뭐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정작 여야 어느 한쪽도 실질적인 협상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띄운 추경 편성 역시 당내에서조차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쏟아내는 대규모 방역 대책 구상들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 속에 여야 모두 방역 대신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청탁의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구속됐습니다. 과거 무혐의 처분된 뇌물 사건 재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측근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법원은 세무당국과 사업가들 사이에서 1억 원대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윤우진 전 서장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점도 구속 사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윤 전 서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번 사건을 폭로한 사업가 A씨를 찾아가 억대 수표를 건네며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협조한 게 있었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끝에 온 거고.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이제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들을 겨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과거 뇌물 사건 재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육류 수입업자 등에게서 여러 차례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겼지만 1년 반 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은 윤 전 서장이 현직 신분으로 해외로 도망갔다가 붙잡혀 송환됐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풀어줬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도 여러 차례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뇌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지만 동생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측근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뒤를 봐줬다는 뒷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이었던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 검찰은 구속된 윤 전 서장을 상대로 당시 실제 대가성 뇌물을 받았는지, 첫 검경 수사 때 문제는 없었는지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여전히 검찰 수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윤 후보에겐 윤 전 서장 구속이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9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에 6년 전 무혐의 처분된 뇌물 사건 재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이 내용을 집중 취재해온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이번에는 공무원한테 청탁을 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라면서 이건 아마 17년쯤 네,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부동산 업자들에게서 받은 1억 원 좀 넘는 돈 이건 것 같습니다. 이 사건부터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거는 작년 11월 달에 인천 지역에 있는 사업가가 진정서를 검찰에 내면서 이제 시작된 사건인데요. 본인이 인천 지역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윤우진 씨가 정관계 로비를 해서 인허가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윤우진 씨와 윤우진 씨의 최측근인 최모 씨라는 분이 4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갔고 그중에 한 1억 원 정도가 윤우진 씨에게 직접 건네지는 것을 본인이 목격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시작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 사건에서 알려진 사건에서 뉴스타파는 여기에서 돈으로 사업가를 이제 회유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직접 공개를 하면서 보도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다시 볼까요? 윤우진이가 뭐 이런 사람을 불러 나와서 밥을 사고 그럴 때마다 제가 가서 식사값을 결제해야 됐고. 협소한 게 있었다면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한 거고. 자. 윤 전 서장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사실은 정말 이렇게 관심이 모아지는 권력형 비리의 의혹이 있는 사건은 이 사건이라기보다는 2012년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경찰이 권력 비리 뇌물 사건을 수사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덮어버린 사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건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2012년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고요. 경찰이 그 당시 윤우진 전 당신 이제 용산 세무서장이었죠. 이분이 본인이 세무서장을 하고 있을 때 관할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육류수입업자 그리고 육류수입업자의 세무 대리인 등으로부터 토탈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뇌물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육류수입업자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이제 돈을 받은 혐의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1년 넘게 이제 수사를 했는데요. 수사가 시작된 초기에 윤우진 씨가 수사를 받다 말고 해외로 도주를 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렇죠. 8개월 정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돼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안 했고 사건을 손에 들고 이제 좀 뭉개고 있다가 한 1년 6개월 정도 후에 이 사건 관련자들 전원을 무혐의 처리한 희대의 사건입니다. 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혐의가 이제 있어서 조사를 하다가 해외로 나갔다가 체포돼 들어왔는데 사실은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한 거는 없어요, 이 양반은. 그래서 하루도 감옥살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이제 검찰총장 이제 되는 시점에서 그때 이제 야당이죠. 이제 국민의힘 쪽이죠. 지금으로 치면 주광덕 의원 같은 분들이 이제 세게 공격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또 고발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상황을 한번 잠깐 좀 보실까요? 윤우진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었나요? 한두 번 있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한두 번? 네. 그 언제쯤 쳤습니까? 제가 2010년에 중수 이과장 온 이후로는 골프를 거의 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2010년 중수부에 근무한 이후에는 네. 골프를 거의 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혀 안 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수부에 제가 근무하면서도. 중수 이과장을 가면서 채를 다 후배들을 주고 골프채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의 국민의힘 후보들,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맹렬하게 공격을 했던 그 인사청문회인데 계속 취재를 해 보신 걸로는 골프 한두 번 치고서는 뭐 인연이 없는 것처럼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두 사람의 관계나 관련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렇지 않고요. 예. 2012년에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처음 취재했을 때부터도 사실은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지만 예. 윤우진 씨와 관련된 수사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실제로 윤우진 씨가 사실상 뭐 뒷배처럼 그 사용하고 있는 이제 뭐 말하자면 경찰이나 검찰에 있는 형 동생들 이런 사람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윤석열 씨라고 이제 지목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윤우진 씨가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되자마자 대포폰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면서 이제 그 여기저기 이제 로비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예. 그 대포폰 통화 내역을 확인한 당시 경찰 수사팀에서 예. 윤석열 씨하고 너무나 많은 전화 통화를 한 흔적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윤우진 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라고 지금 지목되어 있는 육류업자의 다이어리에 예. 윤석열 씨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 당시 경찰 수사팀에서 흘러나왔었던 적이 있었고요. 지금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중수 과장을 한 이후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 당시 2012년에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경찰이 압수를 해서 분석했었던 그 육류 수입업자의 다이어리는 2011년, 2012년 다이어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후 시기에 예. 육류 수입업자 다이어리에서 본인의 이름이 나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수사가 좀 필요하다고 그때도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수사가 진행될 때 윤석열 지금 후보는 당시 검찰에 몸담고 있으면서 대검 중수부 출신의 변호사를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이 사람한테 소개시켜줬다. 이렇게 되면 좀 물론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만은 이거와 관련해서도 그때 치열한 공방이 오고가 있었는데 그때 관련된 물 좀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지가 나중에 이남석이가 내가 이제 그것도 기억은 안 나는데 문자가 와서 윤석열 선배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거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근데 내가 얘기를 해줄게. 네네. 어떻게 됐냐면은 네네. 이남석이가 그냥 전화하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예예. 어? 어디 다른 데 걸려오면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내가 이남석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 어?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하고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얘기를 들어봐라 라고 했다는 것인데 국민의힘 얘기는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약간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사실은 그 동생이 소개를 시켜준 거다 이 얘기입니까? 일단 2012년 이 사건 처음 불거졌을 당시에 제가 취재할 때는 윤석열 씨는 본인이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2019년 본인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는 나는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고 이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런데 사건 당사자인 윤우진 씨는 작년 12월 31일 날 저하고 만났을 때 윤석열 부장검사로부터 2012년에 변호사를 소개받은 게 사실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것이고요. 그동안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윤석열 씨가 여러 차례 해명을 했는데 그때마다 오락가락했습니다. 뭐 처음에는 뭐 이 후배 검사인 윤대진 검사, 이제 윤우진 씨의 친동생이죠.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기자에게 거짓말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가 사실은 뭐 그 윤대진 씨가 변호사를 소개해 준 거지 나는 관여한 바가 없다 또 이런 얘기도 했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 버전의 그 지금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어쨌든 당사자인 윤우진 씨가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로부터 변호사 소개받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윤석열 씨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뭐 강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윤 전 서장의 이제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그 수사를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 것 과정에서 좀 쟁점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첫째는 업자들이 제공한 것이 그때 당시 검찰에서 서로들 주고받고 나눴었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수사를 갖다 중간에 어떻게 무마시킨 거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실은 이 윤우진 씨의 2012년 뇌물수수 사건과 윤석열 씨의 관계는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변호사를 소개해 줬느냐의 여부. 이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를 알선 유인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사기관의 종사자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고요.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는 해도 어쨌든 뭐 대선 후보가 된 마당이니까 한번 따져볼 만한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윤우진 씨가 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받아 챙긴 뇌물을 같이 나눠서 쓴 공범 혐의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윤우진 씨와 윤석열 씨가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그리고 골프도 같이 치는 정도 사이였고 그 골프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만나서 뭐 밥도 먹고 뭐 대화도 나누는 사이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건과 관련된 뇌물에 윤석열 씨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돼 있지 않겠냐라는 의심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이 윤우진 씨와 관련된 사건이 2012년에 시작이 됐는데 2015년 2월 달에 검찰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할 때까지 거의 한 3년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뭐 그 정당한 경찰의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기각을 시킨다거나 해외에서 붙잡혀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체포영장도 뭐 검찰이 거의 받아주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저런 것들이 일반인이었다면 저런 식의 일종의 특혜를 받는 게 가능했겠느냐. 분명히 윤우진 씨와 관련된 검찰의 모종의 힘이 작용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에 윤석열 씨가 어떤 식으로도 관여가 돼 있다면 이건 직권남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기 때문에 또 그런 혐의가 있고 그렇게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은 계속해서 재수사를 갖다 진행하고 있는 거는 확실한 거죠?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13부가 2012년 뇌물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뭐 꼼꼼히 계속 살펴봐야 되겠네요. 한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양도세 면제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집값이 12억 원 이하라면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요. 혜택을 받게 된 집주인들은 크게 반겼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응암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시세는 12억 원. 2년 전 이 집을 5억 원대에 산 주인들은 모두 양도세 부과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기존 비과세 기준이라면 양도세로만 3,6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이 아파트에 2년 동안 실거주만 했다면 이제부터는 양도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어지간한 직장인 연봉만큼이나 세제 혜택을 받게 된 집주인들은 반색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소유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매도 가격 및 세금 절감 금액을 문의하시는 등 다시 이사를 계획하시는 소유주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양도세 완화 혜택을 받는 대상은 전국 42만여 가구. 이들을 중심으로 좀 더 좋은 조건의 집으로 가려는 이른바 갈아타기 수요가 일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갈아타기를 하려는 1주택자들이 늘면서 거래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가계빚을 잡기 위한 강력한 대출 규제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 이 와중에 금리까지 오르면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린 것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미 결정하실 분들은 이 양도세 이슈 전에 다 결정을 하셨거든요. 강남 쪽에는 다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양도세 인하 카드가 나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 집값 안정의 핵심인 공급 확대를 위해선 다주택자들이 가진 매물도 함께 풀려야 한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택 공급을 단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당도 이런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넘게 올랐다며 상승률이 주춤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서울 상계동의 한 아파트. 지난 9월 전용 면적 58제곱미터가 찍은 신고가는 9억 4천만 원. 이후 10월부터 가격이 하락하더니 현재 호가는 8억 4천만 원으로 2달 사이 1억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예, 좀 빠졌어요. 입단지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서울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됐고 전세 시장도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고 지방은 세종 대구를 비롯하여 가격 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억제 조치 탓에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은 3조 원이 늘어서 전월 5조 2천억 원 증가폭과 비교해 볼 때 43% 감소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율도 지난 7월 10.0%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1월 중 7.7%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에 2,061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의 평당 평균 가격이 올해 11월엔 4,309만 원으로 109%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만 계산하더라도 약 1억 8천만 원이 상승하는 등 아파트나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그러면서 상승률이 주춤했을 뿐 상승세는 여전하다며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세제 완화 대신에 개발 이익 환수나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중이 31%를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느는 가운데 이들의 생활에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남계 기자입니다. (1인) 가구의 3분의 1은 청년층입니다. 혼자 사는 2030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서울시 관악구로 전국에서 고시원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1인 가구가 고시원이나 숙박업소 객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생활하는 비율은 전체 가구보다 2배 정도 높았습니다. 절반 이상 정도는 아마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제일 큰 건 저는 보증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500은 필요하니까 반지하를 들어가려고 해도 이 500을 구할 수 없는 청년들은 이제 고시원으로 많이. 1인 가구 전체로 보면 절반을 40제곱미터, 12평 남짓한 공간에 살고 있었고 어떤 주거 지원이 필요하냐는 질문엔 절반이 전세 대출이나 월세 보조금이라고 응답했습니다. (1인) 가구의 나머지 3분의 1은 60살 이상 고령층입니다. 대부분은 배우자가 먼저 숨졌거나 이혼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60대는 이혼이 좀 더 많았습니다. 혼자 살아온 기간도 다른 연령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서 50살 이상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은 혼자 산 기간이 10년을 넘겼습니다.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으론 일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는 비중이 커지는 추세인 반면 자녀나 친척의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가족의 책임이라기보단 국가의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에 그런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잖아요. 1인 가구로 살며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균형 잡힌 식사였고 다음으론 아플 때와 가사, 경제적 불안, 외로움 등이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정부가 어제 일자리 통계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언론에서 보도를 합니다. 보시죠. 60세 이상에서는 38만 개나 일자리가 늘었는데 2030에서는 왜 8만 개밖에 안 되냐. 20이 2만 개, 30이 6만 개에서 8만 개입니다. 자,
언론 매체마다 제목이 다 비슷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20대 일자리 고작 2만 개 뭐 등등등 비슷하죠. 왜 노인들의 일자리는 크게 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았을까? 정부가 정책을 그렇게 썼을까? 한번 보십시오. 첫째, 일자리란 무엇인가부터 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회사 다니고 주말에 또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는 취업자는 한 명으로 계산하고요. 일자리는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노인들이 공공 일자리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하면은 일자리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동하고 있나를 봐야 되죠. 40대 이하는 인구가 막 주는데 60대 이상은 인구가 막 늘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죠. 자, 젊은 사람들의 인구가 줄고 있고 나이 든 사람들의 인구가 막 솟아오르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40대 아래쪽에 취업할 인구는 해마다 한 30만 명 정도 줄어드는데 60세 이상은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40만에서 50만씩 막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늘어나는 숫자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다음도 한번 보십시오. 연령별 일자리 구성비를 보면요. 30세 미만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 저 끝에 있는 거 보면 24%죠. 60세 이상에서는 16%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있던 일자리에서는 60세 이상이 많지만 새로 생기는 일자리에서 보면은 역시 젊은 사람들한테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나이든 고령층의 일자리는 비정규직, 단기 임시직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한번 읽어볼까요? 나이가 아주 많은 후기 고령층을 대상으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거는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학력, 저숙련 고령층 대상으로 한 일자리를 열심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든 세대가 젊은이들을 밀어내고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언론들이 제목을 달면 그것은 세대 갈등 유발하는 갈라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늘 반복되는 이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보도,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뉴질랜드에 이어 호주도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보복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의 요구에 따라 참여하는 국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과 호주에 대한 무역 보복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But the Chinese government has consistently not accepted those opportunities for us to meet about these issues. So it is not surprising, therefore, that Australian government officials would therefore not be going to China for those games. 호주의 외교적 보이콧 선언은 미국과 뉴질랜드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중국은 외교적 보이콧 선언을 두고 심각한 정치적 모욕이라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美方将为其错误行径付出代价，请大家拭目以待. 하지만 중국의 경고에도 미국의 동맹국을 중심으로 보이콧 동참은 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영국, 캐나다 등이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채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연합 EU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한국 등 110여 개국이 화상으로 참석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보이콧 동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에 끼어 곤란해진 일부 국가들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코로나 확산을 핑계로 사절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머리가 많이 풍성해졌네. 저 풀빅 하잖아요. 풀빅. 풀빅? 풀빅이 뭔데? 자연의 힘으로 풍성하게 풀빅 샴푸. 탈모 고민 풀빅 하세요. I'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으로를 지켜. 위협에 맞서서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맞잡은 손을 놓쳐 난 절대 포기 못
시간이 더해질수록 우리의 꿈은 더 가까워진다. 기본으로 세상을 바꾸다. KB금융그룹. 당신을 위한 공간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설계와 공간에 대한 철학으로 당신의 미래를 짓습니다. 고객의 신뢰를 짓습니다. 우방 아이유쉘.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여야 두 정당이 선거 전에 고3 학생들을 동원했는데 거기서 뭔가 신경전이 펼쳐졌죠. 6192님,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논란에 휩싸이지는 않도록 정치권이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해 증언 보도해드렸는데요. 유튜브에서 해와 달님, 실명으로 이야기한 만큼 거짓말일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요? 일단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셨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 관련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8990님,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많은데 왜 안 되는 걸까요? 뉘저 잘 보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서 1370님, 단 한 명이라도 코로나19에 덜 감염되도록 방역에 노력을 더해주기 바라면서 정부에 응원을 보냅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